영화는 1958년 월드컵 브라질과 소련의 흥미진진한 축구 경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경기장은 열광적인 관중들로 가득하지만 해설자들은 브라질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한편 브라질 팀 타르실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선수인 펠레를 만나게 됩니다. 장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난 속에서도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낡은 옷가지들을 모아 공을 만들어 축구를 합니다. 아이들은 옥상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공을 패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공은 무거웠지만 아이들은 놀라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경기는 공이 진흙탕에 빠지면서 끝이 납니다. 나중에 아이 중 한 명인 디코는 동생 주카를 집에 데려가는 길에 강에 빠졌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카는 하지만 오빠는 축구를 하고 있었잖아 라고 진실을 밝힙니다. 어머니는 축구를 반대하며 아이들에게 라디오로 월드컵 경기를 듣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디코의 아버지와 다른 남자들이 술집에서 1950년 월드컵 결승전 브라질 대 우루과이의 경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두 브라질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술집 지붕 틈으로 경기를 몰래 지켜봅니다. 하지만 브라질이 패배하자 분위기는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디코의 아버지는 울면서 술집을 나서고 디코는 아버지의 슬픔을 목격합니다. 디코는 언젠가 월드컵에서 우승하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날 디코의 어머니는 디코를 데리고 커다란 저택에서 바닥 청소일을 돕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부상으로 축구 선수의 꿈을 접었고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디코에게 들려줍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다칠까봐 축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엄마가 부엌을 떠나자 부잣집 아이들이 나타나 다가오는 축구 대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명한 코치 발데마르 대 브리토가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아이들은 유명한 축구 클럽 산투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디코는 대화에 끼어들어 지역 축구 선수 펠레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발음을 잘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조롱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디코의 엄마가 돌아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만 디코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떠나기 전 디코는 아이들이 가져온 신문 조각을 집어들고 축구 대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디코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팀을 모으지만 그의 동생은 그날 구두를 닦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코는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축구공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접 만든 공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침대 시트로 유니폼을 만듭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디코와 그의 친구들은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며 대회에서 대부분의 다른 팀들을 능가하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승전에서 디코의 팀은 엄마의 직장에서 그를 조롱했던 아이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나이가 더 많고 장비도 더 좋으며 디코의 팀을 7번 구두팀이라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절한 축구화 없이 경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욕은 디코의 팀에게 축구화를 얻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만듭니다. 그들은 땅콩을 훔쳐 팔아 중고 축구화를 살 돈을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가게 주인에게 들키면서 거의 실패하지만 흥미진진한 추격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땅콩을 볶은 후 그들은 시장에 도착하여 땅콩 2봉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료 구두 닦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합니다. 땅콩을 파는 동안 결승전에 진출한 다른 팀 아이들이 나타나 다시 한번 그들을 모욕하고 디코 팀의 모든 사람을 조롱합니다. 디코는 그들의 모욕에 화가 나 리더를 때리고 두 그룹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디코의 아버지는 상황을 목격하지만 개입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디코의 어머니는 얼굴에 멍이 든 아들을 추궁합니다. 디코는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디코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대신해 선생님과 이야기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다음날 어머니가 출근하자 아버지는 디코를 데리고 대회장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싸움의 이유를 묻습니다. 아이들이 디코를 놀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버지는 만약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며 아버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코는 행복을 느낍니다. 대회 당일 디코는 친구 중 한 명이 안경을 쓰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눈깔이라는 별명으로 불릴까봐 걱정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긴 머리를 가리기 위해 모자를 씁니다. 뚱뚱한 아이는 중고 축구화를 가져왔지만 너무 커 보입니다. 모든 관중은 부잣집 아이들을 응원하지만 아나운서는 디코의 팀을 맨발의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주장을 펠레라고 소개합니다. 펠레는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 팀 동료들이 그를 진정시킵니다. 아나운서는 특별 게스트 발데마르 데 브리토를 소개하고 그는 산투스 클럽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선수들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맞지 않는 축구화는 디코의 움직임과 팀의 속도를 방해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상대팀은 계속해서 골을 넣고 점수는 6대 0까지 벌어집니다. 디코와 그의 팀은 좌절감을 느끼고 상대팀의 거친 플레이에 화가 나 펠레라고 부르는 도발에 반응하여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디코는 관중석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갑자기 멈춥니다. 디코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 불편한 축구화를 벗어던지고 평소처럼 길거리에서 하던 방식으로 경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동네에서 축구하던 기억을 떠올린 후 능숙하게 상대 선수들을 제치고 놀라운 움직임으로 첫 골을 넣어 관중들을 놀라게 합니다. 디코는 팀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료들은 그의 본을 따라 큰 축구화를 벗고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경기합니다. 갑자기 경기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디코의 팀은 경기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상대 팀은 당황합니다. 디코 팀의 각 선수는 상대를 제치고 골을 넣어 점수를 6대5까지 따라잡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는 상대 팀의 승리로 끝나지만 관중들은 디코 팀의 놀라운 경기력에 감탄합니다. 모두가 펠레를 외치기 시작하고 펠레 자신도 새로운 별명에 만족하는 듯합니다. 신문 사진사는 맨발의 아이들 팀의 사진을 찍고 발데마르 데 브리토는 디코의 아버지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바로 그때 전날 땅콩을 훔친 아이들이 발각되어 추격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숲으로 도망치고 디코의 친구 중 한 명이 넘어져 다칩니다. 디코는 친구를 돕기 위해 달려가 작은 땅굴에 숨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디코의 친구는 그의 축구 실력 덕분에 빈민가를 탈출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디코는 땅굴에서 탈출하지만 친구는 갇히게 됩니다. 디코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치고 남자들이 그의 외침을 듣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영화는 슬프고 감동적인 결말로 끝납니다. 디코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대회, 싸움, 절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머니는 서랍에 넣어두었던 발데마르 데 브리토의 명함을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디코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며 다음날 남편에게 디코를 데리고 직장에 가라고 요청합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디코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들은 화장실 청소, 환자 식사 배달 등 가장 힘든 일을 합니다. 디코는 깊은 슬픔에 잠기고 아버지는 망고를 다루는 기술을 보여주며 친구의 비극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합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녹색 망고로 슈팅 연습을 하고 익은 망고로 드리블 연습을 했다고 말합니다. 디코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사진이 실린 신문까지 버립니다. 어머니는 디코의 눈이 텅 비어 보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망고를 쓰레기통에 던지려 하지만 일부러 실패하는 척합니다. 디코는 참지 못하고 망고를 곧바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습니다. 아버지는 디코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서툰 척했다고 밝힙니다. 디코는 아버지와 함께 망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 디코는 15살이 되고 망고를 능숙하게 다루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는 디코를 발견하지만 간섭하지 않기로 합니다. 어머니는 밤새 고민하다가 축구 스카우트 발데마르 데 브리토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를 데려와 멀리서 디코의 훈련을 지켜보게 합니다. 집에 돌아온 디코는 발데마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발데마르는 디코에게 지역 축구 클럽의 트라이아웃에 참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디코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산투스로 떠납니다. 산투스에서 디코는 프로 축구팀 트라이아웃에 참가합니다. 코치는 선수들에게 길거리에서 하던 원시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버리고 유럽 최고팀들의 기술을 익히라고 요구합니다. 코치는 자신의 습관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하는 디코를 꾸짖습니다. 트라이아웃 후 선수들은 누가 팀에 남을지 알기 위해 모입니다. 디코는 자신의 이름이 유소년 팀 명단에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며 캠프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청소년 팀 명단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의 훈련 여정이 시작됩니다. 디코는 사이드킥 기술을 사용하여 축구공을 차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매일 훈련 후 코치는 축구 경기에 대해 설명하며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원시적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브라질이 많은 경기에서 패배했다고 강조합니다. 저녁에 발데마르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디코를 지켜보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다음날 디코는 페널티킥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여 팀 동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저녁에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발데마르는 디코가 가방을 들고 캠프를 떠나는 것을 보고 기차역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발데마르는 디코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디코는 슬프게 대답합니다. 제 축구 방식은 아카데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코치님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화장실 청소나 하게 될 거예요. 발데마르는 묻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뭐가 문제니? 디코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플레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데마르는 그에게 이 스타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6세기 초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 노예들과 함께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숲으로 도망쳐
카포에라라는 무술을 만들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카포에라가 금지되자 카포 아리스타스는 카포에라를 들키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으로 축구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여 브라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월드컵에서 많은 사람들은 카포에라 스타일 때문에 브라질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데마르는 말합니다. 카포에라는 너의 일부야 디코. 너는 전 세계에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 기차를 타고 아무도 진짜 디코가 누구인지 모르게 할 수도 있어. 발데마르는 떠나고 디코의 기차가 도착하지만 그는 남기로 결심합니다. 다음날 경기에서 디코는 몇 가지 실수를 저질러 자신과 코치를 실망시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망고로 훈련하던 기억을 떠올리고 발데마르가 자신을 응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플레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상대 선수들 사이를 쉽게 드리블하며 코치의 중단 요청을 무시합니다. 마침내 그는 망고로 연습했던 것처럼 공을 공중으로 차올려 멋진 골을 넣습니다. 팀 동료들과 상대 선수들은 그의 골을 축하합니다. 코치는 그를 불러 대체 무슨 짓이냐 라고 묻습니다. 디코는 사과합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디코는 경기에서 4골을 더 넣으며 계속해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신문의 주목을 받습니다. 팀에서 가장 어린 선수이지만 그는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듣고 아들의 성취에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느 날 밤 발데마르는 디코가 예전 방식으로 슈팅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골을 넣지 못하는 모습에 놀랍니다. 하지만 그는 디코가 의도적으로 모든 공을 크로스바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곧 새로운 선수 명단이 벽에 게시됩니다. 디코는 자신의 이름을 찾지만 유소년 팀에서 프로팀으로 승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기를 보러 오기 시작하고 15세 천재가 마법 같은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디코의 어머니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받습니다. 디코가 깜짝 방문을 하고 선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선물 중에는 스토브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가스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디코는 농담으로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식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휴대용 라디오를 선물하여 자신의 경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형제들은 내일 브라질 대표팀 발표를 듣자고 제안하지만 어머니는 그 시간에 학교에 가야 하고 아버지는 일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디코는 자신이 너무 어려서 국가대표팀에 뽑힐 수 없다며 발표를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발표를 들으며 긴장합니다. 놀랍게도 디코가 국가대표팀에 선발됩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니? 디코 자신도 팀에 뽑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는 1950년 이후 모든 경기에서 브라질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며 디코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펠레라는 이름이 새겨진 자신의 낡은 유니폼을 디코에게 줍니다. 디코는 묻습니다. 이거 그 부잣집 아이들이 저를 놀리려고 부른 이름 아닌가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네가 긴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네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붙여준 이름이야. 아버지는 처음 프로 축구 선수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아름다운 긴가 스타일로 플레이하고 싶었고 한 경기에서 헤딩으로 5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는 의심으로 가득 찼고 그것은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믿는 것을 멈췄고 아름다운 긴가는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펠레는 떠나고 나중에 팀 동료들을 만납니다. 다른 선수가 긴가 스타일로 펠레를 놀리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단지 농담이었습니다. 다른 선수 오스카는 훌륭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펠레를 모든 팀원에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팀의 주요 스타인 조제는 어렸을 때 펠레를 괴롭혔던 바로 그 부잣집 아이입니다. 조제는 다시 한번 펠레를 조롱하며 그에게 현대 유럽식 플레이 스타일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기자들은 일부 선수들이 긴가 스타일에 집착하는 것을 조롱하고 펠레는 그들에게 맞서지만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를 제지하고 팀이 더 이상 긴가 스타일로 플레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후 국가대표팀 감독은 펠레를 불러 긴가 스타일로 축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음날 펠레는 코치가 제안한 대로 유럽식으로 플레이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제는 기자들 앞에서 긴가 선수들을 계속 조롱하며 그들의 플레이가 형편없다고 지적합니다. 오스카는 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오스카는 말합니다. 제발 네가 생각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950년에 우리가 제대로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아는 건 오늘 코치가 선발 명단을 정한다는 거야. 그러니 조제처럼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럼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늦게 코치가 선발 명단을 정할 경기에서 펠레는 유럽식으로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그는 긴가 플레이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코치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요구하고 다른 선수들은 펠레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펠레는 자신감을 잃고 부정확한 동작으로 무릎 부상을 입습니다. 팀 닥터는 펠레를 검사하고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밤에 펠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부상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이름 때문이에요. 언제 다시 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남았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그에게 믿음을 갖고 자신을 돌보라고 격려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선택을 했고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어. 아버지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사랑한단다. 다음 날 의사는 펠레의 회복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교체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어쨌든 펠레를 스웨덴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긴가 스타일에 대해 조롱하며 브라질 선수 중 한 명이 긴가를 시도하다 부상당했다고 지적합니다. 월드컵이 시작되고 스웨덴 팀은 브라질 팀의 작은 체구와 원시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비웃습니다. 평소 말이 많은 조제조차 그들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브라질 전통 의학으로 펠레의 부상을 치료하며 심판들이 매 경기 후 공을 보관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이번에는 우승공을 브라질로 가져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펠레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하고 브라질 팀은 두 번의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경기는 매우 격렬하고 경쟁적이며 조제를 포함한 많은 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합니다.